네, 15분간 다 잘 쉬셨나요? 딱 MP4 파일로 가는 게 딱 15분 걸리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관별 금지 헌법소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벚꽃을 찍어놨는데 여러분 벚꽃 구경했어요? 올해? 했어요? 많이 펴 있나요? 안 펴 있어요? 네, 저도 한 올해도 못 본 것 같아요. 작년에도 못 봤는데 한 재작년 정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런 것도 있으면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저번 주 수업 끝나고 여기 옆에 동산 보니까 막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동아리에서 이제 노래들 하길래 저도 모르게 이제 노래소리에 이끌려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벚꽃이 많이 피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벚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좀 잘 즐기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날이 좀 추워서 그런지 한 50여 명 정도밖에 안 앉아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깔판 없는 사람들은 뒤로 가야 되고 막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나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다 등록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문화생활도 누리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나고 여러분 다 집에 갔어요? 그랬어요? 네네. 춥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태아 성관별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연습 시간에 여러분 밥 먹고 좀 피곤하죠? 네, 좀 피곤함도 좀 날려버릴 겸 사례를 한번 재밌게 보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어, 지금 청구인이 2명이에요. 2004 헌마 1010하고 2005 헌마 90 같은 법률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해서 병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청구인 지금 1인데 청구인이 2명이에요. 청구인 1은 이제 변호사예요. 직업은 변호사고 2003년 2월 23일 청구에 이땡땡과 결혼해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임신 7개월째 되던 달에 의사에게 이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을 했으나 의사는 그 당시 의료법 규정, 당시 의료법 제19조 2항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요청을 거절했어요. 7개월 정도면 이제 슬슬 아기용품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베이비페어 가보니까 성장 앨범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어, 이게 100만 원대 이상 넘어가는 거는 성장 앨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비싼 게 유모차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유모차 뭐 비싼 건 뭐 100, 200 막 이러고 뭐 또 저렴한 건 또 저렴하고 이제 성별을 알아야지 이제 남자아이 색깔로 고를지 여자아이 걸로 고를지 옷도 베넷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남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막 예쁜 거는 막 여자아이들 거죠. 좀 무덤덤한 건 남자아이들 거고. 저도 저희 아들 키우면서 뭐 핑크색은 여자 거고 뭐 파란색은 남자 거다 뭐 이렇게는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녀 성별에 따라서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분 청구인 변호사도 7개월 때 정도에는 이제 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 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산부인과 초음파 기계 산전진단술 하면 대표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를 찍거든요. 즉 거의 갈 때마다 찍어요. 임신 초반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가요. 4주, 6주 이렇게 임신 초반기에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임신 안정기에
접어두면 4주에 한 번씩 가요. 그리고 28주 이후에는 다시 2주에 한 번씩 가고 35주 이후에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근데 갈 때마다 초음파 하거든요. 초음파 비용 한 3만 5천 원 정도예요. 보험 처리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해도 매번 갈 때마다 3만 5천 원 이상씩은 쓰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정밀 초음파나 입체 초음파는 더 비싸요. 한 8만 원대 정도 해서 우리 그 산부인과 초음파가 16주 차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주 차에는 알 수 있어서 지금은 임신해서 가면 한 임신 4개월 때 정도에 이제 성별 알려주는 걸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죠. 근데 이제 이때는 임신 전주 40주 통틀어서 태아 성감별 해주면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줬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임신 주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알아요? 형법 법 전공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형법에서는 몇 주냐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 있잖아요. 낙태죄 조항이 이제 살아 있었을 때는 모자보건법 24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외에는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든지 부모가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5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 아니면은 임신 중절 못해요. 근데 24주 넘어가면 처벌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임신이 언제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언제 임신을 했느냐를 아는 거는 진짜 성경의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태초가 언제야? 라는 거를 규명하는 것 같이 임신 정확한 날짜를 규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국제통용 임신 주수는 규칙적인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80일이에요. 그래서 임신 40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는 인간 생명이 언제부터라고 보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수정란 때부터 인간 생명으로 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낙태 못하게 돼 있거든요. 배아든 태아든. 그래서 배아 연구도 금지하고 태아로 뭐 주차에 뭐 임신 중절 낙태 절대 금지인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마지막 생리 초일에서부터 2주 있을 때 이제 배란이 돼요. 배란 기간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기간이죠. 그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인간 생명 시작되는 이 수정란 단계는 임신 전체 40주 중에 2주가 빠지거든요. 그리고 법에서 이제 태아를 보는 경우는 이 배아가 2주 후에 자궁에 착상해요. 그러니까 임신 4주부터 태아가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돼서 자궁에 착상하기 전까지 배아라고 하는데요. 이 배아는 우리 법에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아는 시험관 아기 경우에 몇 년까지는 뭐 잉여 배아를 보관하고 잉여 배아는 뭐 어떻게 보관하고 연구용으로 사용할지 이런 것들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죠. 되려 이제 자궁에 착상하고 의학에서는 자궁에 착상한 이후 몇 주까지도 배아를 보는데 법률적으로는 자궁에 착상하고 난 이후는 태아로 보거든요. 그래서 태아는 자궁에 착상한 임신 4주죠. 그리고 진통설이 있는 가진통 이후에요. 이 진통설, 아기 나오기, 이 진통 있기 전까지가 태아인 거죠. 근데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분만이나 분만 직후여서 영아 이제 보호하는 형법 조항이 있죠. 신생아는. 그리고 그 이유는 다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형법 250조 1항에 의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어서 형법으로 보호를 받죠. 그런 것 같이 근데 이제
우스운 게 이제 배아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작용에 착상한 이후부터 진통이 있기까지는 낙태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낙태하더라도 뭐 임산부를 물론하고 의료인도 다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지금 현재예요. 지금 낙태죄 조문은 헌법불합치 결정 받아서 효력을 상실했죠. 그래서 되려 배아 때까지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자궁에 착상한 이후에 태아는 현행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임신 주수 계산하는 걸 이제 알겠죠. 특히나 저도 그렇고 남학생들 임신 초일에서부터 그, 그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이 계산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쵸? 확 와닿아요. 우리 앞에 남학생들. 저도 생리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이게 글자로 알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생리 초일에 2주 후에 배란하니까 배란이 돼야지 이제 정당한 난자가 만나게 되니까 그 날짜가 이제 수정이라고 일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제인지 규명하지 못하는 걸 소급해서 전체 일정으로 계산해서 임신 일정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제 통용으로 임신 주수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걸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산부인과 원장 선생님한테 왜 마지막 생리 초일이요? 그게 언제지? 듣는데 돌아서면 또 까먹어지고 막 이래지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알겠어요, 남학생들. 임신 주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달? 나 그때 없었는데 막 이런 남자분들이 있었죠. 무식한. 네, 그래요. 그래서 임신 7개월 때 정도에 이제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거절받아서 이에 청구인 변호사죠. 변호사 자신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을 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한 거예요. 어, 아마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먼저 했을 거예요. 했다가 의료법에 이제 성별 감별 금지 규정 의료법 19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 효력이 상실해야 된다라고 위헌법률 심판했는데 아마 기각이 돼서 헌법 소원을 하죠. 그 다음에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 우리 법률로 인해서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건 헌법 소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소원을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앞에요. 2004 헌마 1010. 2000년대 이제 초반대였는데 네티즌들 527명 조사를 한 거였죠. 그래서 태아 성관별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찬성이 55.8%, 반대는 40.40%여서 211명, 55대 40,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찬성 반대가. 두 번째 청구인을 보면은 네, 제가 저를 좀 더 올릴게요. 네. 오전 시간에는 카메라가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전 몰랐죠. 그 시간도 막 1시간 20분, 30분을 혼자 강의하고서는. 근데 녹음 파일, MP4 파일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그 다음에 회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아예 화면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PPT 화면 어차피 보니까 PPT 화면만 봅시다 하는데 학생들이 저를 못 봤는데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니콜스 301호 가톨릭 대학에서 여기 강의실 제일 좋은 강의실이라면서요. 그래서 저 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이 가톨릭 대학에서 만난 게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어, 하버드 대학에 있는 마이클 샌들 된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은 관인데 115인가요? 110호? 여기랑 분위기가 확 틀려요. 카메라도 안 되지. 막
컴퓨터도 여긴 전자교탁이잖아요. 거기는 되게 막 검소한 컴퓨터더라고요. 모니터 검소해, 자판 검소해. 여기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도 한번 볼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2는 산부인과 전문이에요. 산부인과 전문인데 1999년경부터 서울 동작구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2001년경부터 세 차례 걸쳐 산모 또는 산모의 가족에게 태아 성별을 확인해 줌으로써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성별을 가르쳐 줬는데 성별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남자애를 여자애라고, 여자애를 남자애. 그래서 기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모 가족이 열이 받았죠. 그래서 의료법 규정에 태아 성상별 금지 규정이 있어. 이래서 그걸로 이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기소를 해서 6개월 자격정지 처분 받았어요. 이 의사 선생님들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자격정지예요. 3개월이나 6개월 처분 받으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산부인과나 뭐 산부인과 아니더라도 안과나 어느 의원을 개설해서 했으면, 제가 안과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강남에 안과병원 운영하는 이제 후배들 물어보면은 한 달 문 닫으면 한 1, 2억 정도 손해 본대요. 의료 기재서부터 거기 이제 간호사분들, 의료진들 다 월급 줘야 되는데 1, 2억 정도씩, 한 그 정도면 한두 달은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받고 뭐 어떻게.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이거 버틸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자격정지 처분 받으면 아예 폐업 처분을 한대요. 아예 손에 계속 2억씩 6개월 하면 12억이잖아요. 12억이면 요즘에 로또 1등이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네, 세 떼고 하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한 금액이죠. 문 닫아야 돼요. 네.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데 완전 그 산모 가족도 열이 받은 거죠. 다 사놨는데 빠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처분을 받은 거고, 이에 이 청구인은 의사 면허 자격 정지가 이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면허 취소 소송, 정지 이런 거는 다 행정소송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소송 중 위헌법률 심판을 법원에 신청했죠. 이분도 이거 그 헌법에 위반된다. 19조 2항. 근데 법원이 기각을 해서 이 청구인은 다시 위 의료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헌법에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조항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는 성별 안 가르쳐 주는데 옆 병원은 가르쳐 주는데요. 이러면 왕왕왕 이래야 되나요? 안 돼요. 의료법 안 되는데 옆 병원은 가르쳐 준다는가요? 그럼 다 그 병원 가죠. 뭐 성병 이제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인지. 그리고 저도 한 16주 차에는 성별 가르쳐 준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얘가 이제 2014년생이니까 그 14년도에 이제 성별을 안 돼요. 너무 막 가슴 두근두근하죠. 뭐 아들이든 딸이든 뭐 떠나서 이제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첫째 딸이었는데 제 아는 변호사님 친구인데 첫째 딸이에요. 둘째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법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나는 의료법 이거 아직 그거 못 가르쳐 준다. 그래서 딸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딸이구나.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됐다고. 근데 둘째도 딸이긴 했어요. 그래서 못 가르쳐 준다. 계속 실랑이를 하고. 그런데 셋째 때는 그럼 나 이 병원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쳐 주는 병원 가지. 이 병원 이제 나 이용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가르쳐주면은 그 병원 안 간다고들 하죠. 그러면은 의사로서의 직업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이 전문의 선생님은 본 거죠. 그래서 그 의료법 규정을 보니까 제19조의 2의 제2항이에요. 의료인은 태아 또는 인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인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임신 전체 40주 동안에 다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되게 고지식 하시는 이런 분들이죠.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조차도 이 조항은 현재 좀 맞지 않는 헌법에 불합치하다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죠. 9명 중에 6명이 단순 합헌을 하면 합헌인 거예요. 단순 위헌을 하면 위헌이고 근데 지금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이죠. 헌법불합치는 위헌이에요. 네. 이강국, 김희옥, 민영기, 무경준, 송두환 5명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는데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규정이다.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일 경우에 30주 이상이 됐는데도 여아라고 하면 낙태를 했거든요. 30주 이상에서는 임산부도 위험한 상태인데 그냥 낙태. 법원 판결도 보면 34주인데 낙태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 박사 논문이 2019년, 18년부터 써서 2020년 이제 2학기 때 이제 통과돼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2020년 말쯤인데도 형사재판 1심 판결 나온 거 보니까 34주에 낙태한 거예요. 와, 요즘에도 이런 짓을 낙태를 하는 사람이 있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라고 낙태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여자아이들을 더 선호하는데 현실에서는 진짜 34주인데도 낙태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은 어, 모자보건법에서 24주 이전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임신 중절을 가능하게 했는데 어, 태아 이제 성장하는 걸 보면은 24주에 모든 장기가 완성되는데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게 이제 폐예요. 폐가 마지막에 완성되면서 인간의 외형과 내적인 이 장기들이 다 완성되는 시점이 24주예요. 그럼 우리랑 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제 엄마 뱃속에만 있는 거죠. 근데 34주면 어린이에요, 어린이. 신생아죠. 네. 와, 그런데도 막 낙태를 하고 인간, 사람 장기가 제일 먼저 생성되는 데가 심장이 제일 먼저 심장이 생기거든요. 장기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보면은 이제 4주째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임신 테스트기 하고 딱 2줄 나와서 이제 임신이구나. 근데 산부인과 가서 이제 임신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4주 차에 갔는데 아기 집만 있고 아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궁에 착상해서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궁이 그렇게 생긴 거는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집이 생긴 거는 임신이래요. 아기가 안 보여도. 그래서 임신이구나 해서 2주 있다 다시 와요. 이래서 6주 5일 때 이제 다시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요만한 하리보 젤리 같은 나이가 보여요. 0.78mm. 딱 하리보 곰돌이 젤리만 하죠.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막 말대답하고 아유 하리보 젤리만 했는데 이렇게 아빠한테 말대답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 0.78 요 센치인데도 심장 박동 소리를 초음파기계 딱 되면 심장이 뛰어요. 툭컹툭컹. 그래서 와, 저 머리인지 몸인지 분간도 안 되는데 인간 장기 중에 심장이 제일 먼저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그 다음부터 이제 2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엄청 심장 활동이 막 힘차고 막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이런 이유로 네 그래요. 그래서
자, 외형적으로 사람의 외형을 딱 갖추는 때가 딱 10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산부인과 학회나 산부인과 협회 같은 데서 이제 인공임 임신 중절 가능 주수를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이제 10주 이내에는 자유롭게 해자라고 하는 게 외형은 10주 차에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안 되게 하고 10주까지는 자유롭게 하자라는 의견들을 냈는데 아직 법안으로는 뭐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법에 태아 성관별 금지는 하는 거였다라고 한 거죠.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방지하고 여자아이를 다 낙태하니까 남자아이들이 엄청 많았던 애가 있거든요. 와, 그때가 언제지? 네. 여러분 때는 남녀 성비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남자 여자 비율. 아, 생각 안 나요? 아, 너무 오래전이구나. 미안해요. 엊그저께 먹은 점심도 뭐 먹었는지 생각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물어봐서 미안해요. 그래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에 이제 입법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신 기간 40주 중에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낙태 자체가 산모에게 위험해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지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 부장 판사분들만 해도 말 함부로 걸기 힘들거든요. 변호사들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잖아요. 다 헌법재판관,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임신 전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낙태가 불가능하게 된 임신 후반까지 태아의 성별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기본권, 성별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고 이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성별 정보 접근권, 알 권리 침해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편 태아의 생명도 중요한 법이기는 하나 태아의 생명 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임신 후반기까지 태아의 생명을 보호를 이유로 해서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인부 및 그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았어요. 다만 이 사건 규정에 따라서 단순 이혼을 한 경우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서 법률에 공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태아 성별감별 금지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기간 이후에도 법정은 안 고쳤으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수에 상관없이 다 성별 가르쳐줘도 상관없게 되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헌법 불합치 의견 5분이었고 단순위원을 낸 이 3명이에요. 헌법 불합치 5에 단순위원 3, 5 플러스 3이 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6명 이상이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원이긴 위원인 거기 때문에 5 플러스 3, 6명 이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위원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가 더 많아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거예요. 단순 위원 의견을 주신 분 3분의 의견을 보면 이 규정 입법 목적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형법 269조 낙태죄, 임산부 자기 낙태죄예요. 그리고 270조 의료인에 의한 낙태예요. 이런 이유로 낙태죄로 충분히 달성된다고 볼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낙태죄 조문은 아직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게 아니어서 2012년에는 낙태죄 조항이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7년 있다가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거여서 아직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형법 조문도 있어서 낙태죄로 충분히 달성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성별 고지 행위 금지에 대해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이죠. 재판관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동업 재판관인데요. 네, 되게 보수적이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범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태아 성별 접근에 관해서는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이걸로 보기 어렵다라고 앞에서 봤고요. 따라서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사건 규정이 입법 목적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 생명보호 등과 같은 공익의 중대성에 비해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는 그 제한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데 태아의 생명권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 이익 형량을 하면 생명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논리면은 생명하고 어떤 기본권이 뭐 그 이익 형량에서 생명보다 더 높아지겠어요. 이런 근거로 하면은 생명권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거를 들이밀기는 하셨네요. 네.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는 그 제한의 정도가 극히 미미해서 생명권은 우선이지 이렇게 결정 내린 의견을 반대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이 사례의 그 사안의 쟁점은 태아 성별 고지행위가 과연 부모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기본권 그리고 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항인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죠. 위헌법률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이제 단순 합헌, 단순 위헌, 일부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데 이 중에 9명 중에 6명이면 합헌이었겠죠? 9명 중에 단순 위원이 6명이었으면 단순 위원 결정이 내려졌던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법조문은 그대로 놔둔 채 입법기관이 법을 만드는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입법기관이 새로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그 법률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이죠. 효력이 상실한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어느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해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과 같은 성질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에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기간을 정하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때. 그래서 낙태죄 조문도 2019년 4월 16일 날 결정을 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기간 너희가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고쳐봐라라고 기간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 기간을 줬죠. 이것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해라라고 기간을 줬죠. 그래서 헌바 사건 여러분 다 말씀드렸죠. 뭐 형사는 고노도 1심, 2심 대법원, 뭐 2008 고 이렇게 가면 형사 1심 판결문이구나. 뭐 2012노 이러면은 2심 형사재판이었네. 그리고 뭐 2022도 몇몇몇 하면은 형사 대법원 판결이네라고 한 것 같이 아까 보신 것 같이 헌마나 헌바 사건은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심판 청구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헌마구나 헌바구나 헌법소원 심판한 거네.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뭘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낸 거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2항에 어떻게 하라는 판례 번호 어떻게 쓰라는 거 다 나와 있는 거 그거대로 쓴 거죠.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부모의 태아 성별에 대한 정보 접근권. 아이고 안 보이네요. 청구인 1번이죠. 태아 성별에 대한 정보 접근권 침해돼서 헌법소원의 기본권이 침해됐으니까 헌법소원을 한 거고, 청구인 2번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문 때문에 우리 병원 다 안 오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제한되는 기본권 간의 이익 형량을 해보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이제 남아선호 사상 하에서 남녀 성비 및 이거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제 태아 여아는 이제 낙태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임신 전기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더 힘이 있는 거죠.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근데 임신 후기는 입법 목적이 정당성이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임신 전기와 후기를 어떻게 구분을 하지, 몇 주로 할지라는 게 지금 아주 큰 쟁점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임신 전기와 임신 후기의 기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몇 주로 할 것인가, 이걸 입법기관에 이제 공을 넘겨놓은 거죠. 그래서 법 만드는 전문가인 국회 너희들이 해봐 좀 이렇게 공을 넘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주로 했는지 한번 보죠. 몇 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임신 전후. 제한되는 침해되는 기본권이 더 커지는 상태가 몇 주 정도면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실제 초음파로는 임신 이제 남아 여아 판별할 수 있는 게 16주예요. 근데 입법부가 이제 언제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국회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막판에 결정했어요. 국회 회기 딱 끝날 때 했네. 1월부터 11월까지 피둥피둥 놀고 그냥 12월 달에 통과시켰네요. 2009년 12월 31일 날 의료법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렇게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임신 8개월 이후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된다. 임신 전기 후기 이익 형량했을 때 32주 정도면 입법 목적 정당성보다 침해되는 부모가 침해되는 기본권이라든지 의사의 직업 선택이 더 크게 본 거죠. 그래서 32주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음파로 16주만 알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인은? 16주면 알 수 있는데 법에서는 현행법에서 32주 전에는 알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32주 이후에는 뭐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지만 알 수는 16주에 이미 알았는데 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14년에 이제 아이 처음 가졌을 때 이제 성별을 확인하러 이제 16주에 딱 간 거죠. 4개월째.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러는데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가 있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다시 한번 탯줄 아니에요? 탯줄? 이랬더니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있구나. 그래서 나와보니까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알 수 있는 게 벌써 16주인데 법에서는 또 32주 전에는 말하지 않게 돼 있어서 이게 현실과
법이 좀 괴리가 있죠. 좀 더 앞당겨야 되는 건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막 주관식 논술형으로 딱 하면은 그냥 딱딱딱딱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도 딱 제공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A 플러스죠. 근데 이제 와 변별력은 그래서 논술형이 딱 저도 이제 9년 차에서 답안 딱 보면 A 플러스네. 이거 뭐 B 플러스네.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딱 되는데 객관식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객관적인 자료여서 어, 막 다 못 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와 이렇게 또 많이 틀리기도 하네 이렇게 제가 또 놀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막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객관식은. 근데 객관식은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이게 틀렸는데 맞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좀 변별력을 갖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입법부는 8개월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 몇 시까지죠? 수업이? 5시 50분까지죠. 네. 우리 쉬지 않고 쭉 그냥 할게요. 수업을. 잠깐 쉴까요? 쉬면은 6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안 쉬고 그냥 쭉 할게요. 채팅이 또 와 있네요. 네네. 음소거 해달라는 학생이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의료법 제20조는 태아 성관별 행위 금지 의무해서 의료인은 태아 성관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제2항에 이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나 인부의 가족 그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뭐 시댁 어른이 알면은 막 낙태 종용하고 이런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인부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 가족한테 가르쳐 주는 게 더 위험해요. 네. 어, 21조는 기록 열람 등사 의무예요. 환자 기록이나 열람, 사본 교부 금지죠. 21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조항들이 또 있어서 자기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부 열람하고 그걸 사본을 발급받고 해서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의료소송은 초반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의료소송 승소하느냐 마느냐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환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열람을 해서 사본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인데 제가 이거 학생들 시험 문제 내죠. 거의 80%가 틀려요. 제가 막 함정을 파면은 그냥 함정에 쇼르르륵 빠지더라고요. 제가 함정 파는 거는 열람 또는 그 원본 등의 발급을 하면은 다 맞다고 해요. 사본 발급이죠. 원본은 뭐 진료 기록, 간호 기록 그거 종류에 따라서 뭐 1년, 3년, 5년 보존 기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원본을 가지고 있고 그 사본만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거부하고 안 주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 법에 기록 열람 등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이게 처음 신설된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소송이 막 1990년대 초반서부터 의료소송 전문 뭐 변호사가 이제 처음 탄생하고 이랬을 때인데 이럴 때는 이제 기록 같은 거 확보하기도 되게 어려워서 형사소송은 같이 가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소송은 같이 가요. 형사소송 제기하면 검사가 증거 기록을 다 확보하잖아요. 검찰에 이제 힘, 파워 있는 검사가 기록 다 잡아오죠. 그래서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확보하는 데는 되게 유리한데 단점이 형사소송에서 지면 민사 거의 같이 동반으로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민형사 같이 가지 않거든요. 굳이 뭐 의료인을 의료소송해서 형사소송해서 저는 교도소 보내야지 이거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액을 좀 받아야겠다는 사항이라면 형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민사소송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분들도 많아서 의무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다 확보할 수 있어서 법에도 이제 기록 열람 등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민형사 같이 가는 사건을 크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안 해야지 변호사 비용도 세이브 되죠. 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송 비용 따로잖아요. 변호사 비용 따로 받거든요. 민사 선수금 300 내고 형사 또 하면 형사 선수금 또 500만 원 또 내야 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뭐 보험사 직원이 막 대신 때려왔다 떼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뭐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라든지 떼어줬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 직원은 뭐가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표현이 좀 그랬나요? 해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타인에 대한 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협조 의무인데요. 21조 3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데 환자 본인한테만 이제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본 발급해주면 환자가 아파서 뭐 정신 뭐 사경을 헤매는 경우에는 뭐 진료 기록부도 못 띄는 거잖아요. 열람도 못 하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의료소송 간 상태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록 열람 등사 기록 열람 등사 등의 의무인데요. 타인에 대한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협조 의무예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1호부터 18호까지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내용들을 다른 것도 봐보시면 좋겠지만 1, 2, 3호가 좀 중요해서 1, 2, 3호만 좀 먼저 올렸어요. 1호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어, 형제 자매는 앞에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요청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 열람하게 하고 사본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대신에 여기 1호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고
이거 뭐 열람하겠다라는 양식이 있겠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환자가 동의서 못 써주는 경우에 또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3호가 나온 거거든요. 3호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환자,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환자 동의서 없어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환자 의식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의료 소송에서도. 그래서 열람들을 해야 돼서 기록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니 지금 사경을 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것만 있으면 가능하게 해놓은 거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 보호자 쪽에서 이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잘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없어서 동의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의식 없는 사람 손 잡고 이렇게 사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2호를 보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이 대리인, 뭐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족관계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4호, 5호, 6호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급여 신청 국가에서 하는 경우에 열람하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열람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4호부터 18호까지. 근데 그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보험사 직원이에요. 이거 그냥 대충 읽어보고선 웬만하면 다 되네 이래서 뭐 현 땡땡 해상보험 뭐 삼 땡땡 보험사 직원인데 환자 기록 열람하게 해주시고 좀 사보험 좀 발급해 주세요. 발급해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보험사 직원들은 여기에 타인에 대한 기록 열람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 청구하거나 하면은 이런 환자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떼다가 보험사에 제출을 하는 거지, 보험사 직원이 다이렉트로 병원에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나머지 사항도 쭉 봐보시면 국가에서 이런 사항들 필요할 때는 허용이 되는구나. 뭐 고엽제 환자인데 뭐 진료 기록을 뭐 국방이나 뭐 이런 데서 보훈단체에서 국가기관에서 이제 열람을 해야 될 때 이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4호부터 18호까지는. 심사평가원도 보험급여 그 병원이 제대로 청구한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데잖아요. 병원을 심사평가하는 데가 이제 심사평가원이니까 보험급여들 수가를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에서는 이제 열람이 가능한 거죠. 진료기록 송부 의무가 있는데 21조의 2 어떤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1조의 2, 21조의 3 이렇게 해서 얼만큼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법학과 이제 졸업하셔서 이제 로스쿨 가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야지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뭐 배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의무가 늘어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14년 제가 강의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2배 조금 더 의무가 늘어났거든요. 배 조금 더 넘어가게 의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계속 첨부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김수환관 2층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겠어요. 불과 1, 2년 전인데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또 그 사이에 개정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돼서 진료기록 송부 의무는 아주 중요한 의무여서
타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인데 이제 2차 병원이나 1차 의원이나 이런 데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하는 경우에 진료 기록 송부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늦게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해서 의료소송 걸리게 되면 진료 기록 송부 안 한 의원이나 그 의원의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어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 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 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이 반드시 응해야 되고요.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뭐 환자를 깨워서 동의해 주시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송부하고 환자를 트랜스퍼 해야죠. 그래서 진료기록 사본 송부 의무 21조의 2의 제2항인데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 환자를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 기록의 사본 등을 같이 이송해야 돼요. 구급차 태워 보낼 때 같이 보내야 되는 거죠. 자료 제출 수용 의무는 6항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을 해야 되고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시행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진료기록부는 3년, 뭐 간호기록부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규칙에 다 돼 있어서 어떤 기록은 몇 년을 보관해야 되는지 다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이 간호기록부 몇 년 보관해야 되는지 이거 간호사 국가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시행 규칙까지 다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되는데 법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조작한 사실 드러나면 의료인이 이제 피고인이 될 텐데 형사소송에서 다 거짓말로 이제 신뢰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소송에서 되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가 기재 수정한 경우에 접속 기록도 별도로 보관해야 돼요. 수정하거나 뭐 추가 기재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 접속해서 수정했는지를 별도로 그 기간이 언제인지도 보관하게끔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전자기록 침해 사고 통지 의무는 뭐 해킹당해서 뭐 기록이 다 누출이 돼서 정보가 다 넘어갔다 이러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 금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약분업에서 리베이트 금지 규정이 바로 23조의 5예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 되고요.
뭐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의료기기 수입업자나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기기를 채택하고 사용 유도하고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리베이트 금지 규정이에요. 그 전에 이제 엄청나게 우리 약 좀 써주세요 하고서는 돈 의료기관 장한테 막 갖다 줬죠. 그거 다 누구 돈이요? 환자들, 어, 이 우리 돈인 거잖아요. 이 의료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돈인들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리베이트 금지 규정으로 이런 거 다 없애 이런 거죠. 다만 뭐 견본품 제공이라든지 학술대 지원, 임상시험 중 제품 설명의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를 영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이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양방법 지도 의무인데요. 24조는 의사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막 뭐 물어봐도 막 제대로 대답 안 해주고 아이 또 물어봐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저도 뭐 병명 한번 들어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땐 알아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또 물어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막 좀 들된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방법 지도 의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2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온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처치를 했다라는 걸 다 가르쳐 줘야지. 예전에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온 환자가 있는데 와서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맡은 거예요. 왔는데 이 환자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왜 왔는지. 연탄가스 맞고 와서 치료했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무 무뚝뚝하신 분인가 봐요. 치료해주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왜 병원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자다가 연탄가스 맞고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 요양방법 환자에게 건강관리 지도해야죠.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웬만해서 피해자 구제를 해주고 싶은데 구제해줄 건더기가 없어요. 이럴 때 법원이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이게 부작용이 몇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말을 해줘야 된다. 말 안 해줬으니 설명 의무 위반이네. 설명 의무 위반이면 우리 과실범에서 주의 의무 위반한 거잖아요. 과실범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제가 이제 현직에 계셨던 형사부 부장판사 출신 교수님한테 저는 과실범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서 형사부 부장판사가 과실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뭘까요? 이랬더니 주의 의무 위반이지. 아, 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주의 의무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뭐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거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무면허 의료행위죄에서 볼 텐데 무면허 의료행위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의료인 면허 있냐 없냐? 우리 자동차 몰고 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빨간불인데 지나가서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말 뭐죠? 면허증 제시하시죠? 면허증 없는데요? 무면허 운전이네. 그런 것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죄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의료인 면허 있냐 없느냐예요. 네. 그래서 요양방법 지도 의무,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실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그래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무슨 병입니다. 말해줘야 되죠. 그리고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도 설명해야 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도 다 알아야 되죠. 가르쳐줘야 돼요. 수술 등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몇만분의 1이라도 말해줘야 돼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하면 그 환자한테 100%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되고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도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되고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4번의 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환자는.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에서 수술 등의 방법이나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알려야 돼요. 의료 현장에서 유령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형외과 가서 성형수술 받기로 했는데 그 원장 선생님 보고 갔는데 그 선생님 아니고 뭐 다른 뭐 후배 전공의가 와서 수술하고 가고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네. 수술 의사가 바뀌게 되면은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심각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사용했는데 이 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하고 가요. 말도 안 되죠. 무면허 의료행위죄인데 의사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기기 회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와서 수술해서 가고 이런 게 유령 수술, 고스트 수술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업 실태 신고 의무, 면허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고 보수 교육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 교육 같은 거는 이제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해서 몇 년에 한번 뭐 예외 사항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 교육을 꼭 받게 돼 있고 못 받은 사람은 뭐 몇 시간 이상, 뭐 몇 년에 몇 시간인데 못 받은 사람은 몰아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6조 이제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에 관한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사체는 꼭 경찰서에 신고해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확인해야지 범죄가 묻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의료인의 의무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보고 수업 끝낼 사항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예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는 다 면허증을 받은 거예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이 자격을 갖췄다는 게 대학이나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런 학교들을 뭐 6년제면 6년제, 외국에서 받았으면은 외국에서 받은 학교도 우리나라랑 동급 6년제면 6년제 이런 동급 학교여야지 인정이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의료인들은 다 대학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통과해야지 면허증이 발부된다. 간호사 면허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산사 면허는 의료법상 의료인 중에서 면허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조산사예요.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증도 있고 간호사 면허증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산사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의 면허증을 조산사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면허증 2개 있는 사람은 이 조산사밖에 없고 이 의료인 중에서 의료기관 개설 못하는 사람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대한간호사협회의 수건사업은 간호사도 간호 관련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게 최대의 수건사업이에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이제 면허증을 발부받는데 전문의는 이제 자격증이에요.
이제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을 하면 의사 국가시험 이거는 다 면허증이고 전문의는 자격증을 받는 거고 간호사도 요즘에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어서 마취과 전문 간호사, 응급 간호사 전문 이런 전문 간호사도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자격증이에요. 전문 간호사 자격증, 면허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면허증 2개 있는 사람이 조산사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도 기사 등도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면허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그렇고 안경사도 다 면허증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경 여기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후 의료기사 등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고 국가시험은 1년에 한 번씩만 시행이 되어 1년에 한 번 이상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각 직업별로 한 번씩만 시험 보고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들 예비 시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의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동급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나 치과의사 면허나 한의사 면허 요거 갖고 있는 사람은 외국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예비 시험을 합격해야지 국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 시험 제도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와서 한 사람은 예비 시험 볼 필요는 없고요. 의료인 결격 사유가 좀 중요한데요. 정신질환자는 애초부터 의료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아예 될 수가 없어서 세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정신이 좀 없고 노령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하거나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금치산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이제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나 그보다는 좀 정신이 있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의료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면허증 갖고 있으면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중에서 사유에 따라서 1년 이내 면허증이 재발받거나 2년, 3년 이렇게 면허증이 다 재발부되거든요. 그 기간만 도과하면. 근데 반드시 그 면허증 재발급되지 않는 사유가 이 결격 사유로 면허증 혹시라도 갖게 된 사람들은 면허 취소, 당연 취소예요. 다시 재발급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233조예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 진료기록부나 이런 거 조작하거나 한 것 위조 사문서 행사죄죠. 그런 걸로 이제 형법상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기죄, 보건단속에 관한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종료되지 않은 집행종료 시점이 아직 남아있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고 이상형, 보건의료 단속 관련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도과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의료인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의료인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저 폭행죄로 금고 선고받은 사람이었는데 저 의료인 면허 못 받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대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폭행 이런 건 아니에요. 취소 사유가 아니고 233조. 네. 법조문 찾아보시면 270조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270조는 그 낙태죄에서 의료인 처벌 조항이잖아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아직 삭제되지 않은 거여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가 안 넣었어요. 269조랑 270조 낙태죄 조항은 지금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률 조항 찾아보면 아직 남아있지만 제가 뺀 거예요.
그래서 허위 진단 작성죄라든지 위조 사문서 행사죄, 의료 관련된 위조 사문서죄예요. 그리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 뭐 환자 개인 정보를 흘렸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받는데 그런 걸로 금고 이상 받은 사람들은 결격 사유예요. 취소 사유여서 면허증 발부 재발급 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폭행죄라든지 절도죄라든지 일반 형사범죄의 금고 이상은 의료인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의료인 결격 사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65조까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의료법 65조는 이제 제가 PPT 자료에 안 넣은 게 거기에 보면 제8조 사항은 뭐 취소 사유다 뭐 의료인 그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1호는 제8조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은 면허 취소돼도 면허증 재발부 안 된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8조를 클릭해보고 이래야지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PPT 자료는 안 넣었는데 여러분이 65조를 한번 보시면서 65조 그 1호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돼도 면허증 재발부 안 된다. 그리고 뭐 몇 호는 클릭해 보시면은 면허증 대여에서 취소된 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는 1년 이내에 면허증 재발부 안 되는구나. 어떤 사항은 2년 이내구나. 어떤 사유는 3년 이내구나. 사람 사망하게 하거나 면허증 대여한 거는 3년 이내에 재발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3년 넘으면 재발부가 신청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면허증이 다시 발부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서 취소됐으니 의대 다시 수능 다시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수능 다시 안 봐도 돼요. 네, 그 기간만 도과하면 다시 면허증이 발부가 되니까는요. 그래서 65조 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의료법 65조를 한 번씩 클릭하면서 한 조문씩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저 6시 안 넘겼어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